안녕하십니까, 유소평 변호사입니다. 한 집에 돈이 들고 나는 거는 가계부에 나타나죠. 가계부 쓰는 부인들이나 남편들이 요새는 잘 없겠지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총 들어오는 수입과 그리고 나가는 돈,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정으로 치면 가계부고, 회사로 치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게 되는데, 자산과 부채, 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이런 재무상태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 저 끝에 가보면은 이제 자본 총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및 자본 총계가 있습니다. 크게 항목이 굵은 활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이제 보면은 이제 유동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이제 또 안에 가지가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여러가지 외상 매출금 이런 것들이 있고, 유동과 비유동은 1년 단위로 해서 이걸 회수할 수 있으면, 처분할 수 있으면은 이제 유동자산이라 그러고, 1년 넘게 처분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 안에는 이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게 있고, 무형자산은 재고 이런 것들이고, 무형자산은 특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자산 총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채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유동부채, 유동골뱅이가 좀 맛있긴 한데, 농담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동부채도 마찬가지로 1년 내 변제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하고, 비유동부채는 1년 넘게 이제 변제하게 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매입 채무 등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다, 이 규정은.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 비유동부채는 특별하게 그런 거는 알 수 없는데, 여러 가지 가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자본은 자산 플러스 부채니까요. 자본 총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하냐 하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항상 전 회계연도 거가 있고 단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가 맨 먼저 나오고 전기가 나와서 두 회계연도의 자산과 부채 변동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재를 합니다. 왜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신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자금을 한다든지 또는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하게 될 때 재정상의 건강 상태는 결국 재무 상태로밖에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대표이사 실질적으로 까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런 각 계정들이 허위로 부풀려져 있는 경우. 그리고 여기는 부채는 부의 부채가 있는 장부의 산입을 안 한다든지 부채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초과인 상태로 분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런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나 대출 연장이나 여러 가지 보증, 신보, 기보,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산이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면서 법인세 안 내도 되는데 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분식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분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회생이나 파산 같은 그 어떤 도산 절차에서는 이런 것들을 싹 다 고쳐야 되거든요. 실질에 맞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재무상대표는 왜 대표이사들이 안 보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없는 재산이 계정에 산정이 되어 있는데, 계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없거든요. 그러면 회생판할 때 그 재산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높은 가치로 계산이 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의 기장 대리인들은 아니 회사가 주는 재료를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분식을 하더라도 내용을 좀 알고서 뭐 해야 나중에 이제 어떤 이 채무 구조 조정 제도를 이용할 때 난관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이제 회생 파산하게 되면은 회생 파산에서 이제 뭘 따지냐면 이제 청산 가치를 산정하거든요. 청산 가치 산정. 그러면 결국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자산 내용 가지고 그거를 처분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그런 걸로 이제 청산 가치를 산정하거든요. 회생이나 파산이나. 근데 이제 이 청산 가치는 결국에는 자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산정 방법이. 현금은 이거 전 100%죠. 뭐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예금 이것도 100%입니다. 청산 가치 할 때. 근데 자동차 이게 지금 1000만 원이라고 잔고에 적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 청산 가치는 이걸로 해야겠죠. 그럼 또 부동산은 또 어떠냐? 부동산은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법원의 낙찰가율로 보통 산정합니다. 그럼 그 동네는 보통 부동산이 예를 들어 아파트면은 뭐 거의 78% 낙찰 8%의 가격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로 산정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 자산 부채를 재정립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맞게 해야 되는 이유는 파산에서는 이 청산가치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배당 재원이 얼마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회생에서는 이제 계속기업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청산 가치보다는 계속기업 가치가 높게 나와야지 되거든요. 계속기업 가치는 산정하는 게 조금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 가정에 돈에 들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가 그걸 한눈에 보려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가계부라고 치면 가장이 돈만 벌어다 주는 것으로 임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가 핵심 장부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대리인들한테 정기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도 좀 듣고 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영업만 해서 뭐 잘 되면 좋은데 또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지금 시국과 같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회생이나 파산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게 자산과 부채 현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면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매우 깝깝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세무 조정료 줘야 되고 하니까 그때라도 한번 세무사나 회계사, 지금 위임한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설명을 좀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 좀 위험성과 어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용 절감이라든지 절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재무상태표는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들여다보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